제 아들 재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외투는 아직 축축했고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거실로 곧장 가서 가방을 탁자 위에 던지고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해줘요. 빨리요. 제가 묻기 전에 그는 맨 위 종이를 뽑아 제 손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금계좌 소유권 이전 동의서. 그냥 처리 편하게 하려고 그래. 내가 엄마 대신 이름 올릴게. 엄마가 뭐 필요하면 내가 찾아줄게. 매번 1만 원 뽑으러 은행 나갈 필요 없잖아.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자랑스러웠던 얼굴이었는데 지금 그 눈빛은 흐릿하고 지쳐 있었지만 등을 오싹하게 한 건 피곤함이 아니라 무감각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하세요. 오늘 안 내면 늦어요.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 계좌는 제가 2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후 청소일에 아이 돌보며 한 푼씩 모은 돈입니다. 아플 때 의지했던 나의 버팀목. 내가 의지할 곳은 이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 해도 될까요?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안 믿어요. 내가 돈 훔쳐 달아날 거라 생각해요? 이 집, 내가 사는 집이에요.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다 여기 있어요. 몇 푼 때문에 내가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안이 쑤셨습니다. 엄마, 그냥 익숙해서요. 그가 탁자를 쾅 때렸습니다. 익숙해서 뭔데? 엄마 살게 해준 게 누구예요? 이 집, 전기세, 수도세 누가 내요? 우리 아내는 뼈 빠지게 일하고 나도 일자 잃었어요. 엄마는 아직도 자기만 생각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한도 없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믿어달라는 요청 횟수를. 이번 한 번만 나중에 내가 벌면 다 갚을게. 엄마 필요한 거 많지 않아요. 내가 챙겨줄게. 라는 반복되는 조언들을. 하지만 연금에서 예금, 은행 카드까지 모두 그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물었습니다. 엄마, 집 관련 서류 어디에 있어요? 등기권리증은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런데? 급히 대출이 필요해서요. 안 팔고 그냥 담보만 잠깐요. 엄마, 그냥 믿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찾아보고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물 마시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꺼야겠다 하고 다가갔는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다 서명했어요. 이제 잘 정리해서 모셔야 할 때죠. 시골에 집 하나 있잖아요. 싸고 사람도 없고 전화도 끊고 TV도 없애요. 조용히 쉬게 해드린대요. 작별 인사도 좋고 노인은 집에 있으면 손주들만 괴롭게 하잖아요. 저는 문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짐입니다. 처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서랍을 열고 남편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재산 목록, 변호사 주소, 집 등기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에 등 부분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번엔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차례야.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다시 흐렸습니다. 달력은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흐린 빨간색으로 20일이라는 숫자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달력을 넘기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해온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남편 출근 준비, 아들 학교 준비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여전히 잠을 더 자지 못합니다. 아마도 제가 아직도 이 집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누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저 집이라는 익숙한 온기를 남기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뒷마당으로 나가 채소를 땄습니다. 몇 주 전에 심은 어린 배추는 이미 시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밟혀 있었고
일부는 하루 허리 아픈 날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아 바람에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직 푸른 잎들을 주었습니다. 손이 아프고 허리는 굳어 있었지만 온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마치려 애썼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 국 그리고 손자에게 따로 만든 계란찜 몇 조각.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걸 좋아했지만 요즘은 저와 함께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대충 급하게 혹은 방 안에서 식사를 합니다. 아무도 저와 함께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계속 엄마 그렇게 두고만 볼 거야. 지금 집 문서 엄마가 들고 있는 거 알지? 또 기회 놓치면 끝이야. 알아. 근데 엄마가 좀 의심하는 것 같아. 그럼 달래. 관리해드릴게요라고 말해. 설마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 손님처럼 저는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남편이 20년 전에 손글씨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평생 간직해야 할 것들. 저는 손을 떨며 표지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소중히 간직해 왔는지 몰랐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만이 제 인생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뒷면에 목록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집 등기증, 남은 예금 통장, 어머니가 물려준 목걸이, 3살 때 우찬이 사진, 변호사 사무실 주소 5페이지. 저는 쓸 때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참기름 사러 시장에 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꺾어 동네 큰 약국까지 갔습니다. 약사는 저를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아마 저 혼자 그렇게 멀리 온 걸 처음 봤을 겁니다. 저는 기억력 개선 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꺼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 약 오래 보관해도 괜찮나요? 제가 몇 달 멀리 가야 할 수도 있어서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휴양 가시나 봐요. 자녀분이랑 같이 가시죠? 저도 웃었지만 눈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 혼자 가요. 집에 돌아오니 손자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만 살짝 숙이고 애니메이션을 계속 봤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밥 먹었니?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압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법도 무심해지는 법도 빠르게 배운다는 것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청 가방을 꺼내 하나씩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떠날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 수도 다음 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떠날 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창가에 앉아 우찬이를 위한 목도리를 마저 떴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는 그걸 안 할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그 아이의 할머니이니까요. 이 집을 떠날 때 저는 원망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애썼던 것들만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얇은 이불 2장뿐이었는데 남편은 늘 두꺼운 쪽을 제게 덮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이불을 덮을 차례입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에 남은 따뜻함을 지킬 차례입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참으면, 묵묵히 버티면 결국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아들이 언젠가는 엄마도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느끼고 마음을 써줄 거라고. 며느리는 냉정해도 언젠가는 제가 차린 밥상과 안아주던 밤들을 떠올리며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줄 거라고. 저는 제가 다투지 않고 맞서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최소한 저를 이 집에 있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침묵은 아무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건 다만 사람들이 당신을 죄책감 없이 밟고 지나가게 할 뿐입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들으려 한 건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응.
의사 말로는 치매까지는 아니래. 근데 그냥 잘 잊어버리고 날짜 헷갈리고 방향 감각도 좀 없어진다고 하면 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확인서만 있으면 내가 법적 대리인이 돼요. 그럼 집도 나랑 남편 명의로 바꾸면 돼요. 저는 어둠 속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내쫓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 운명을 결정할 만큼의 정신도 남지 않았다고 보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결혼사진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여성의 눈빛,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었던 그 눈빛. 저는 조용히 사진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외투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제가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허락받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저 자신을 되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까요. 저는 안개 낀 아침 집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고 아들은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었겠죠. 우찬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입술은 무언가 아름다운 꿈을 꾸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죽도 끓이지 않았고 습관처럼 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옅은 회색 천으로 만든 오래됐지만 깨끗한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안에는 집등기증, 예금 통장, 보험 서류, 결혼 사진, 그리고 남편이 쓰던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찬이가 선물해준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늘색 목도리는 끝자락이 조금 바랬지만 아마도 제가 자주 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건 이 집에서 저에게 진심을 보여준 단 한 사람의 온기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몸을 작게 웅크리고 뿌연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잎 다 떨어진 나무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아침 식당들,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뒤로 밀려나는 듯했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도착해야 할 곳에 가기 전 저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 2개의 작은 교차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제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건 육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하나씩 이별하며 제 자신을 떼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남편이 수년 전 다녔던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문은 흐릿했지만 깨끗했고 손잡이는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낡은 것들은 새롭고 반짝이는 약속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것을. 문을 연 사람은 50이 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고 곧 놀람은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밀려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가 따라졌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 가방을 꺼내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등기증, 예금 통장, 보험 계약서, 그리고 남편의 희미한 잉크 자국이 남아있는 손글씨 메모. 집을 팔고 싶어요. 급하게요. 누구 명의로도 넘기지 않고요. 가족에게는 비밀로요. 변호사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신 결정인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저는 다른 사람만 생각했어요. 이번엔 저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 그들은 대신할 거예요. 제가 절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저는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넘기기 위해서. 돈도 권리도 믿음도. 하지만 오늘의 서명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한 조각을 지키기 위한 서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남에게서 재산을 되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김 여사님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먼저 내려놓는 첫 번째 분이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슬프고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길가의 작은 김밥집에 들렀습니다. 김밥 한 줄과 미역국을 샀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가서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열고 한 입 한 입 천천히 먹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아무도 제가 방금 30년간 살아온 집을 팔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무도 제가 한때 엄마였고 아내였고 할머니였으며 사랑받았고 희망을 품었던 사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지금 저는 그저 혼자 점심을 먹는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벼웠습니다. 아주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밥을 지었고 청소를 했고 수건을 접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찬이를 위해 마지막 평온한 흔적 하나를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화를 내며 떠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떠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은 목도리를 마저 떴습니다. 한 땀 한 땀 속에는 말로 하지 못한 작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저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때 이 집에 있었고 언제나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월요일 이른 아침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여행 가방도 없었고 문을 세게 닫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원망의 말 한마디 없이 단지 식탁 위에 봉투 하나 깔끔히 접은 편지 한 장만 남겼습니다. 그곳은 제가 오랫동안 모두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던 식지 않은 밥상 옆이었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까지 걸어가 익숙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엔 시장도 약국도 아닌 남쪽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구해낸 돈으로 미리 계약해둔 작은 방이 있는 곳으로. 저는 버스에 앉아 정류장에서 급히 산 커피컵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후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명의로 된 예금 통장도 집 등기증도 어떤 재산도 그들이 찾을 수 없다는 것. 저는 모든 걸 옮겼습니다. 합법적으로, 조용히, 흠잡을 데 없이. 집에서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저는 너무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내려갑니다. 밥도 없고 국도 없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녀는 제 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정리된 침대, 비어있는 서랍들, 텅 빈 옷장을 보게 될 겁니다. 현금도 귀금속도 서류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을 겁니다. 얘들아, 나는 떠났단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원망해서도 아니다. 그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야. 나는 치매가 아니다. 나는 단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모른 척했을 뿐이다. 나는 한때 엄마였단다. 하지만 관리받고 짐처럼 여겨지는 방식으로는 엄마이고 싶지 않아. 나는 가족 없이는 못 살 거라 생각했었지. 하지만 그런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떠났더구나. 나는 재산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 재산은 이미 썼단다.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사기 위해 자유라는 이름의 것을. 나를 찾지 마라. 사과도 필요 없다. 다만 너희 아이들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해다오. 그래야 훗날 너희가 나처럼 대접받지 않게 될 테니까. 안녕히 계세요. 엄마, 아들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그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는 아마 화를 낼 겁니다. 그녀는 소리치겠죠. 그 서류 다 어디 숨긴 거야? 누가 도와준 거야? 저 할머니 혼자서 이런 걸 할 리가 없어. 하지만 저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주 멀리 와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바닷가에 인접한 작은 하숙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마루, 창문을 열면 옅은 하늘빛이 펼쳐지는 방. 저는 간단한 국수를 끓이고 미역을 올려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도, 리모컨을 다투는 사람도, 엄마 돈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숨소리도 들었습니다. 가슴이 막히지 않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숨결이었습니다. 저는 벌을 주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남은 생의 마지막 조각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제가 아직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것. 저는 동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엄마, 아내, 할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바닷가 하숙 첫날들, 저는 여전히 꿈을 꾸었습니다. 집안에서 쩍쩍거리는 슬리퍼 소리, 할머니 하고 부르던 우찬이의 목소리, 부엌에서 며느리가 살짝 짜증내던 소리까지도 얇은 이불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차가운 아침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평온했습니다. 이젠 누구에게 얼마를 찾아줘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엔 반찬이 충분한지, 모두의 입맛에 맞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은 죽이 먹고 싶은지, 국수를 끓일지, 바닷가에 나갈지, 집에 틀어박혀 음악을 들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제 인생을 써내려갔습니다. 누굴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희생과 체념을 자주 혼동해 왔다는 것도요. 이제는 누군가가 돌아와 사과하길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안부 문자 하나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후회란 상실을 겪어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사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미워한다면 저는 그들을 제 남은 삶까지 데려가는 셈이니까요. 이제는 저를 미소 짓게 하는 것들만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우찬이. 그 안에는 손으로 그린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흰 머리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옆엔 파란 파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저를 진짜 존재하는 사람으로 기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머니도 너를 많이 보고 싶단다.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내 생각을 해. 언젠가 내가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면 편지를 보내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화려한 장례식도 울어주는 가족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냥 어느 오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다가 오랫동안 눈을 감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살았고 무엇보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잊어버렸던 저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저는 엄마였습니다. 한때는 잊힌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